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고 싶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투자자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어쩌면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기록하고 후대에게 알려줘야 할지도 모를 그 SVB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추적해봤습니다. 저도 20분을 위해서 무려 리포트를 한 50개 정도는 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는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봤으니까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VB 파산 사태 시작부터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SVB 파산, 일단은 뱅크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서 런이 발생했다. 은행에 있는 예금들이 증발했다라는 뜻이겠죠. 실리콘밸리 뱅크의 줄임말이 SVB라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IT, 테크,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기술 기업들, 스타트업들 이런 쪽에서 투자를 융통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금을 예치하고 이런 은행인데, 여기서 이렇게 뱅크런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다는 얘기가 터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돈이 없다는 소문이 벌어졌고 일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이렇게 거의 제로 금리가 됐죠,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스타트업 쪽으로 투자가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들은 그 자금을 자연스럽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고 돈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정말 강력한 그런 주가 모멘텀을 받아오면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요.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그 반대가 돼버렸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메타 플랫폼이 무려 4달 만에 10,000명의 감원을 또 발표할 정도로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테크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은 당연히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예금 예치했던 것들을 빼서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그 풍부했던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에 더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 하늘색이 현금인데요. 현금이 줄어드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회색을 늘렸죠. 이 회색이 바로 국채입니다. 미국의 국채죠.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늘렸다는 게 과연 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타트업에 조금은 불안정한 돈을 예치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를 몰아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굴리겠다라는 전략, 아마 누가 들었을 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무 많았던 게 어쩌면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1년 사이에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채권의 국채의 수익률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의 그 계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둔 주식이 팔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니까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했다면.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 계좌상으로는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었던 거고, 이거 조금만 버텼으면은 뭐 어떻게 도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팔아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결국 닥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실현 손실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팔고 결국 이걸로 갚게 되면서, 그 채권, 마이너스 났던 채권으로 갚게 되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쟤네 돈 없어서 이렇게 갚으면 내가 맡겼던 그 예금으로 빚을 돌려막게 하겠네. 그러면 내 예금 빼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뱅크런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SVB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믿고 투자했던 것이 예전에 2008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랬던 불안했던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시장에 민낯이 드러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라면 그 탓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연준 탓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SVB의 예금을 전액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나올 수가 있는 배경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여전히 최근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려가야 된다. 최종 금리 상단을 조금 더 높여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높은 금리가 지속되고 조금 더 금리가 올라간다면 SVB와 같이 국채 투자를 많이 했거나 혹은 지금 현재 현금 보유량이 적은 그런 은행들은 몇 개가 더 무너질 수도 있고 그땐 또 패닉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상황을 바닥 시그널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큰일이 터지면서 시장에서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라고 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 2년물 국채 금리가 뭐 5% 넘어갔다, 큰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가 급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열되어 있는 모든 차트가 블랙 먼데이 9.11, 리먼 파산, 그리고 SVB 파산까지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거나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정말 시장에 큰일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그리고 간밤에 발표됐던 CPI 사실 SVB 사태를 소음이라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건 소음이고요. 본질은 여기거든요. 이런 본질들이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 조금 제자리를 찾았다는 거 이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이 상황들이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보시는 분들은 아마 크레딧 스위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히 네이버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최근까지도 계속 위기게 얘기가 나왔었고 크레딧 스위스는 사실 우리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은행이잖아요. SVB 사태로 인해서 조금 안정되다가 다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형주라든지 방어주라든지 저변동성 퀄리티 이런 게 얘기들 뭐 듣기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을 녹록치 않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뜻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팔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도 어쨌든 투자자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의 안전장치는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은 뭐 굳이 뉴욕과 여의도를 구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 똑같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요. 다 똑같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중소형 은행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 은행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나열되어 있는 뭐 웰스파고, 시티그룹 같은 종목들의 주가도 물론 간밤에는 좀 좋았습니다만 전날에는 무려 7%씩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 전반적으로는 지금은 다 좀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빅테크주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을 타겟팅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안할 때는 결국 현금이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고 기업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올 수 있는 탄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굳이 접근을 하자면 안 망할 것 같은 은행보다는 안 망할 것 같은 기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뭐 이럴 때는 뭐 중소형주 트레이딩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제 코스닥 무너지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때 정말 고수 트레이더들은 아예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마이너스를 안 내는 게 이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오늘 결론은 이 텍스트보다는 그림으로 좀 대체하고 싶습니다. KB증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이런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옐런 현 재무장관이 2017년도에 연설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금융위기의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생애 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얘기들을 좀 믿어야죠. 그동안 인류는 항상 실수를 거듭해왔고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또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리스크를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올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